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선고와 형량이 나왔는데요. 벌금 150만 원. 그래서 만약 김혜경 씨가 본인이 출마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윤 대변인께요. 네. 저런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하는 데 있어서 뭐 배우자가 150만 원이든 뭐 5만 원을 받든 별 상관은 없다고 보고 네. 그냥 상징적으로 김혜경 씨는 만약에 저게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면 네. 뭐 출마할 건 아니니까 남편 선거운동을 못 하게 됐었을 건데 절대는 남편 선거운동 못 합니까? 예, 저게 피선거권, 선거권 다 박탈이니까요. 100만 원 이상이면 선거권이 박탈이 되니까 예, 선거운동을 못 해요. 선거운동을 못 한다. 예.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출마도 못 하고 예. 투표장도 못 가고 선거운동도 못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배우자 모습이 안 나오게 되니까 물론 이시민이가 상관은 없는데 네.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본선에서 막 하는데 다른 후보들 뭐 배우자 나와서 뭐 남편 뭐 자식들이랑 이렇게 자녀들이랑 뭐 할 텐데 배우자가 못 나오는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선거권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뻔했죠. 그러면 약간 좀 떨떠름하기는 하지만 나오기는 나오겠네요. 저분. 근데 김혜경 씨가 자기 남편 선거 유세할 때 꼭 나와야 될 자리는 나오겠네요. 그렇죠? 뭐 꼭 나와야 되는데 나오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투표하면 늦는 장면이라든지 뭐 항상 예.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어떤 활동을 하면서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낼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뭐 나와서 득표가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는 참 유력 정치인들의 부인들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때보다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참 많은 것이 그러네요. 안타까운 네. 일이긴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이제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을 받았다. 근데 뭐 오늘 분위기는 또 선대위원장 자리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마음이 안 좋겠죠. 거의 본인이 된 줄로 알고 또 될 걸로 예상하고 총리직을 버리고 이 어려운 길을 택해서 한 8일 정도 뛰었는데 네. 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런 예상 못했을 거고 그 심리적인 어떤 타격도 있을 거고 본인이 70년의 행정고시 돼서 55년 동안 공무원길을 겪다가 일주일 사이에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손상이 간 거 아니에요. 그런 개인적 상황도 이해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진짜 속마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오히려 홀가분해 하셨다 뭐 이러던데 착잡함과 뭐 여러 그러면요. 저희 그거는 네. 대선에 나간다는 그 결심은 네. 제일 먼저 그 권력 의지가 어느 정도냐를 볼 때 네. 가장 큰 권력 의지를 갖고 있을 때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홀가분하다는 얘기는 내 의지는 아니고 누가 나가라고 했다거나 내가 잠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 정도밖에 해석이 안 돼서 더욱 실망스러운데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면 마치 한덕수 총리의 대변인처럼 비춰져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잘 아는 분이 이제 가까이 있어 보니까 제가 귀동냥을 좀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했다시피 이제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간 관리를 해서 개헌이라는 것을 완수하면 그 다음에 진짜 차기 정권한테 바톤을 넘겨준다 이 생각을 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권력 의지가 아니라 행정 의지예요. 그런 측면이. 예, 대통령의 자리를 선거를 통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권력 쟁취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쟁취, 싸워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명하고 다르니까 제가 뭐 공자 말씀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한덕수 총리를 비난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훌륭하신 분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경선에 안 나오셨는지 그 점이 너무 아쉬워요. 자, 사실은 저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거론됐던 그 대선 후보들 중에 개헌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워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꺼낸 분이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인데 그 한덕수 전 총리가 하차를 했으니 이제 개헌 논의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물 건너갔다기보다는 좀 관심에서 멀어졌죠. 예, 특히 이재명 가장 유력 후보가 개헌의 기역자도 안 꺼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 예,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네. 이준석 후보도 개헌 얘기 별로 별 관심 없어 보이고 네. 김문수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거 별로 기억이 없고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었던 개헌을 가지고 뭔가 이번에는 무조건 개헌을 걸고 뛰는 후보가 당선이 돼서 언젠가 개헌이 분명히 될 거다라는 네. 예상을 이제는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6월 3일 날, 6월 4일 날 새벽에 누가 당선증을 받아들든 그분이 이른바 취임 연설에 예. 개헌이라는 말을 강하게 이렇게 집어넣을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들어간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다거나 또는 개헌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강제성을 부여할 만한 얘기는 없어 보입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사실은 이제 이 대목에서 주말 동안에 어수선했던 마음을 이제 월요일 날 좀 이렇게 추스리시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범보수 진영이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제 원론적으로는 그거고 고유명사를 집어넣는다면 김문수, 이준석이 네. 시점은 모르겠지만 네. 5월 하순이 될지 아니면 6월 2일이 될지 그러나 두 분이 단일화 혹은 선거 연대가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저는 확률이 좀 낮다고 봅니다. 일단 두 사람이 의견이 합치돼야 되잖아요. 네. 단일화를 뭐 하든 말든. 네. 근데 일단 한쪽 당사자인 이준석 후보가 너무나 강하게 완주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봐도 예. 저 사람은 완주하는 게 본인한테 너무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네. 완주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순전히 가상으로 예를 들어보는 것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가령 이재명이 47 그리고 김문수가 뭐 42 그런데 여기에 이준석이 김문수 쪽이 오면 이긴다. 예, 이재명을 박빙으로라도 승산이 있어 보인다라는 시점이 왔을 때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 측에 상당히 솔깃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상황이라면 전혀 얘기가 다르죠. 아 그렇게 된다면 네, 그때는 아마 이준석 후보에게 그 단일화라 압박이 예. 이번에 뭐 김문수 뭐 한덕수 이거에 한 10배는 더 가해질 거예요. 범보수 지지자들 진영에서 네, 명분이 있으니까요. 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데 왜 단일화를 안 해? 이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이준석 후보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때는 뭐 전혀 얘기가 다른 얘기가 건데 다르다. 지금은 그런데 두 분 더 해도 이재명 후보하고 뭐 10% 이상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가 많으니까 예, 그게 참 윤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건 그런 결국은 5월 하순경에 이제 취합되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 세 사람의 움직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론조사 수치가 변동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네, 지금은 이제 그게 무산됐지만 뭐 이재명의 삼심이 뭐 언제 있다거나 네, 뭔가 사변적인 뭐가 일어난다는 예상이 있어야 여론조사 바뀔 거다. 이 표심이 흔들릴 거다. 네, 뭐 이런 게 가능한데 네. 이제 저희 당에 변고가 있어가지고 이거 겨우 마무리해서 첫 월요일이잖아요. 네. 그걸 바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윤 대변인이 네. 보시기에 앞으로 변수는 없습니까? 변수가 있길 바라는데 있어도 저희 당에 있을 것 같아서. 아, 제가 뭐 낙담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닙니다. 민주당은요. 네, 이미 진보 진영 단일화를 이뤘어요. 네, 우리가 그 뉴스를 다 별로 관심 없게 지나갔지만 이미 뭐 진보당 다 사퇴하고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원탁 회의고 뭐고 하기도 전에 그냥 다 해버렸어요. 진보당도 정의당도 예. 그다음에 저기 뭐죠 조국신당 후보 안 내고 조국신당도 그냥 완탑이 돼버린 거예요. 네. 예, 한쪽이 그냥 돼 있는 거고 우리는 예전에는 심상정이라도 있었는데 심상정도 그렇죠. 네. 항상 단일화는 저쪽의 의제였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개로 돼 물론 있단 지난번에 말이에요. 이제 홍준표, 안철수 이 케이스 빼놓고 그거야 뭐 그랬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단일화의 방향을 김문수 후보는 거꾸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황교안,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후보, 광장 세력, 구주화 후보인가요? 뭐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네. 이준석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 뭐 그것도 단일화라고 볼 수 있는데 1차 단일화, 2차 단일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1차 단일화를 했다 그쪽이랑 그럼 이준석 후보는 더 달아나겠죠. 명분이 더 없어지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마저 빼앗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분이 안 되잖아요. 자유통일당하고 손을 잡는 후보랑 내가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는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접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큰일 났네. 큰일은 이미 났어요. 이미 났고 진행 중이고 제가 그래서 저희 당에서 단일화를 한다, 한덕수 후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저렇게 하느냐. 나중에는 어떤 해석까지 했냐면 지도부나 그 의원들은 한덕수 후보로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거 외에는 그걸 해석할 열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를 놓고 돌린 여론조사로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 넣었을 때랑.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지난 주말을 주도권을 가지고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하려면 사실은 그 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뭔가 한번 점프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하고 좀 유의미한 격차를 벌여놨으면 지난 밤처럼 그렇게 지나오지는 않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봐도 이름을 가리고 봐도 누구의 그래프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단일화가. 이름 가리고 봤을 때 누구 거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죠.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윤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20일 동안도 큰 변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제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통상 전쟁을 비롯한 경제 현실이 워낙 막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석간을 보면은 오늘부터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려 있는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 모두 제일 공약은 경제 부문입니다. 그래서 첫 공식 일정도 그렇고 그 찾아간 현장도 그렇고 다 경제 현장을 찾아가서 이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첫 번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북한 비핵화 이슈가 완전 실종 상태인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의제, 뭐 경제하고 안보는 항상 같이 거론이 돼야 하는 건데 경제 얘기야 트럼프가 막 밀어붙이는 관세 문제 때문에 많이 들리고 있지만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이 불안정한 상황들, 특히 러우 전쟁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관심에서 멀어지니까 뉴스도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비핵화, 뭐 우리의 핵 재무장 여기에 관한 어떤 정의라든지 생각 같은 거 경선 단계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핵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뭐 핵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런 토론이 있긴 있었는데 정작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 뽑힌 이후로는 이제 단일화하면서 일주일 이상 이제 넘어갔고 민주당에게는 그게 의제가 아니니까 지금 그게 의제가 증발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엊그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요. 제가 그 다음날 신문 뒤적여봤더니 안 실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김정은이 하는 얘기도 뭐 서울에 있는 군대가 어떻게 할까봐 내가 러시아에 참전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것도 그냥 약간 좀 낮게 관심도가 낮게 다뤄지고 있고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트럼프에만 천착해서 내가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어 이 얘기만 하잖아요. 관세 관련해서.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캐나다나 멕시코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 그리고 뭐 싱가포르, 일본 이런 데들은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무역 시스템, 무역 체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논의를 벌써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 정상들은. 근데 우리는 아직도 트럼프랑 누가 얘기를 할래? 우리가 아직
트럼프하고 제대로 얘기를 안 했는데 딱 트럼프 미국에만 지금 갇혀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다른 나라의 움직임,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과연 그런 좁은 시각에 갇혀 있는 게 맞느냐. 근데 아무도 그 지점은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 뭐 앞으로 이제 정치 안보 쪽에 관한 TV 토론도 후보들 간에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그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기는 네네. 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해진 깜짝 놀랄 만한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해서 인사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 자리가 이제 권영세 전 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해서 빈 자리가 되어 있는데 네. 아니 세상에 1990년생을 거의 예? 90년이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요. 예. 김용태 초선 네.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예, 예. 그 임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명이죠. 지금 지명이죠. 내정 상태고 아마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받았는데. 정식 비대위원장이니까 네. 뭐 내정자라고 하면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그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또 이제 갑자기 교체될 수밖에 없을 때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타격감 이런 네. 것을 생각할 때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인선이니까 네. 저희 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대부분 비대위원장 하면은 좀 경험이 많고 네. 연령도 상대적으로 높고 네. 뭐 그런 점잖은 분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당내에서 찾을 땐 되게 최다선 의원 일단 얼굴 쳐다보게 그렇죠. 되잖아요. 뭐 육선 누구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찾았고 또 그동안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김용태 의원을 선택한 거니까 재선도 아니고 초선이에요. 예, 저는 잘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잘된 보세요. 그런데 비대위원장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예.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국민의힘이 좀 바뀌려고 하는구나. 조선일보에서는 몸부림친다고 썼던데 네. 과연 그렇게 받아들일까는 어떻게 김용태 위원장이 비대위를 끌면서 즉 선거를 끌어가면서 메시지를 발산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문부림이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뉘앙스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요. 다른 분들도 같이 몸부림을 쳐줘야죠. 여기서 궁금한 대목은 이겁니다. 이제 6월 3일까지 22일 남았나요? 21일 남았. 예, 예. 22일 남았는데 예.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는 전국위에서 통과된다고 보고 예. 김용태 비대위는 20일짜리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비대위입니까? 그거는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비대위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네. 이겨도 져도 정식 그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임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가 그래도 6개월까지는 할 수 있던가요? 예, 그렇잖아요. 최대 6개월이고 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1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거는 뭐 전국에서 오케이 하면 가는 건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6월 3일 날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뭐 일주일 이내로 전당대회를 이번에 보니까 전당대회도 뭐 번개불에 콩 튀어 먹듯이 또 열기도 하더군요. 공지도 하고 5일 전에 공지해서 바로 열기도 하고. 예, 하루 만에도 할 수 있게. 예, 물론 공고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치면 6월 9일쯤 할 수 있는 거 뭐 아닙니까? 예, 그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선거 결과를 보고 이기면 예. 이제 좋아서 전당대회 하겠다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진다고 하면 아마 그날 다 사퇴할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예, 비대위 자체가 다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또 이제 임시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럼 원내대표가 겸모 예, 권성동. 당 대표 권한 대행을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네. 예. 또 일부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라 이런 당내 목소리가 물론-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물러나서 그럼 다른 분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원내사는 없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게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너무 그런 당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 아니냐. 전 의원이 모여서 뽑아야 되는데 예, 그런 의견이 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은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 이제 체제가 열리게 되면 세대 교체의 의미도 있습니까? 그럼 이제 비대위원들 다 바뀌어야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요. 네. 권영세 비대위의 비대위원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비대위원장으로 간 거고 네. 비대위 구성은 동일합니다. 네. 권영세 위원장은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비대위 성격이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이라고 해서 뭐 혁신 비대위라느니 뭐 젊은 비대위라느니 이렇게 보기는 너무 어렵죠.
김용태 위원장도 자기 색깔을 좀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색깔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예. 깜짝 놀랄 정도로 본인이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습니다. 예. 선대위에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네. 비대위는 이제 거의 정지 상태고 이제 네. 선대위원장이 됐어요. 네. 또 그럼 이제 선거를 어떻게 끌고 가냐를 봐야 당연직이죠. 되겠죠.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 되는 건. 뭐 당연직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그렇게 왔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거기서 어떻게 또 선거를 이끌어내느냐 네, 네. 이제 이 문제겠는데 오늘 그 주요 후보들의 일정을 보면은요. 김문수 후보는 새벽 5시에 가락시장, 이준석 후보는 전라남도 여수 산단에서 새벽 0시에 시작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오전 10시 광화문에서 여기 청계광장 쪽에서 이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개 선거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시작이 되는 첫날 찾아가는 장소 보면은 뭐 상징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럼 왜 광화문 앞이냐? 그 광화라는 뜻이 보니까 임금의 덕이 온누리에 비친다는 뜻이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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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 예. 본인의 자신감이 충만한 대부분 보면 마지막 유세를 거기서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돌다가 서울에 와서 네, 그렇습니다. 거꾸로 이제 서울에서부터 네, 그렇게 센 데서 하는 거 보면은 네. 엄청 급하다. 이재명 후보가 급합니까? 급하죠. 아니 제 얘기는 뭐가 안 될까 봐 급한 게 아니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아, 제대 날짜 받아놨는데 네. 왜 이렇게 안 가는 거 이런 느낌이 이러다가 들어요. 변수 생기면 안 되는데. 예, 뭐 거까지는 그러니까 아까 김혜경 여사 2심인데도 재판 뒤에 하자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좋아서 저러는 거고 네. 이준석 후보는 굉장히 영리하게 잡았다고 봐요. 왜 하필이면 여수 산단이냐? 네. 대부분 뭐 호남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전 그거보다 여수 산단의 가장 중요한 그 업종이 중화학공업이잖아요. 석유화. 아, 그렇네요. 거기입니다. 네. 거기. 네. 그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거기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세심하게 이런 것도 보겠어. 네. 국가 지도자답지 않아? 네.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거기를 0시부터 갔다. 이렇게 저는 해서 0시에 간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난 젊다 이거죠. 나는 0시에도 움직이는 사람이야. 새벽 2시에도 나는 공고 나면 갈 수 있어 뭐 이런 네.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제 5시에 가락시장 가셨는데 네. 민생을 살피겠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시장에 가서 뭔가 상인과 또 거기 오신 우리 시민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그 과정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